안녕하세요. 저는 강약 약강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에게 크게 한 방 먹여준 40대 직장인입니다. 평등하다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들 쓰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배우고 믿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호 존중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참 싫어한답니다. 그런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사람과 마주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뼈다귀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엄청난 규모도 아니고 소도시 먹자골목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음식점이죠. 하지만 맛에 있어선 전국에서 손꼽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언니가 하나 있어요. 친정집 근처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죠. 가족들 중에서 고향을 떠나 자리를 잡은 건 저 하나뿐이랍니다. 친정 어머니께선 무척 엄한 분이세요. 공부를 하라고 들들 볶으신 적은 없지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싶으면 불효령이 떨어졌죠. 고등학생 때까지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 1분이라도 어기는 날이면 1시간이나 밖에서 벌을 받아야 했답니다. 손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친정어머니가 무섭게만 하신 분이신가?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만큼 베풀어야 한다며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와 언니는 매주 친정어머니 손을 잡고 무료 급식소에 나가기도 했죠. 언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달랐지만은요. 거기다 손은 또 얼마나 크신지 김장 한번 했다 하면 동네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다 돌려도 될 정도였죠. 친정 어머니가 폭풍 같은 사람이라면 친정 아버진 햇살 같은 분이셨어요. 저희 자매가 친정 어머니에게 혼이나 풀이 죽어 있으면 슬쩍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내밀며 말없이 토닥거려 주셨죠. 과묵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저희 자매들의 고민을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함께 생각해 주실 만큼 다정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이상형은 늘 친정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죠. 다른 가정들도 비슷하겠지만 저와 언닌 이런 부모님의 영향을 무척이나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자매가 지금의 진로 결정하게 된 것도 다 두 분 덕분이죠. 특히 전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인해 사고방식이 확 바뀌었답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친구와 크게 싸운 날이었어요. 여자아이들이 하는 말싸움이 아니라 육탄전을 벌리는 수준의 큰 싸움이었죠. 친구가 화장실에서 제 욕을 하고 있다가 저한테 들켰거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친구가 저를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달려나와 그 친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기까진 부모님도 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다고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철없던 전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 험담을 하면서 함께 놀지 말자고 했고 그 친구 역시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 바람에 교실이 두 패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저와 친구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말았죠. 복수를 한답시고 따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싸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죠. 당연히 전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만 했고 전말을 다 알게 되신 친정어머니께선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서운 얼굴로 절 바라보셨죠.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 애가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뒤에서 호박실 까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둘이 화장실에서 그 난리를 쳤으면 끝이지. 그리고 싸우려면 둘이서 싸우던가. 아무 상관없는 친구들까지 끌어들여서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깡패야? 학교에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말 같지 않은 짓 하고 있어 어디서?
전 진짜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 애가 먼저였다니까요. 잘못이 없어? 싸운 당사자도 아닌 친구를 괴롭혔으면서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너부터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지? 그런데 네가 한 행동이 상대방을 존중한 행동이야? 그래? 친정 어머니는 관계없는 친구까지 끌어들여 상대방에게 해를 가했다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당연히 전 제 탓이 아니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 말에 더 화가 나신 친정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 감정이 너무 커서 화해가 불가능할 수 있지. 그건 당연한 거야. 엄만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걸 빌미로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힘들게 만들었다. 엄만 그런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친정 어머니께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친구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친정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점점 제가 한 행동이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친정 어머니께 하신 말씀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의 직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보다 곧절로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덕분에 첫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을 할 수 있었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에 보람까지 느껴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 사무실 선배의 소개였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니 꼭 만나보라고 하셨죠.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남편에게 홀딱 반해버렸답니다. 호감형 외모에 다정한 말투가 딱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날따라 몸살기 때문인지 몰라도 에어컨 바람이 춥게 느껴졌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자신과 자리를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이쪽이 바람이 덜하다면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남편은 제 잔에 물이 비었다 싶으면 물을 채워주고 휴지를 찾고 있으면 귀신같이 휴지를 건네주는 듯 세심하게 절 챙겨주었죠. 헤어질 때가 되니 문득 결혼은 무조건 이 남자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직진 남편에게 먼저 대시해 연애는 물론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편은 정말 천연 기념물 같은 존재였어요. 담배는 피우지도 않았고 주량이라고 해봤자 맥주 한 캔이 전부였죠. 술이 한 모금만 들어가도 얼굴이 벌겋게 변하면서 한 캔을 비우기도 전에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저와는 반대로 말이죠. 거기다 다른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화장을 바꾸거나 심지어 머리 스타일이 변해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런 것엔 눈치가 빠삭했어요. 얼굴에 생긴 뾰루지 하나도 금방 알아채곤 연고를 챙겨줄 정도의 세심한 사람이었죠. 그만큼 꼼꼼하기도 했고요. 특히 저희 부모님에게도 너무 잘했는데 한 번은 본가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난 일이 있었어요. 집안 곳곳을 뜯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일러 교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친정 아버진 이왕 해야 하는 공사 아예 인테리어도 바꿔보자며 통 크게 한 달 기간을 잡았고 우리 가족들은 갑자기 지낼 곳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부모님은 우선 가게 안쪽 휴게실을 임시로 쓰면서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셨어요. 그때 남편이 떡하니 나타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죠. 겨울에 어떻게 가게에서 지내시려고요? 제가 가게 가까운 곳 원룸을 단기로 빌렸습니다. 원룸이라 좁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건 다 갖춰져 있고요. 안 그래도 원룸 알아보고 있었는데 영훈 씨는 언제 준비한 거야? 뭘 또 번거롭게 알아보고 그랬어? 고맙네, 고마워. 아유, 아닙니다. 지영이한테 이야기 듣고 급하게 알아보긴 했는데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다 들어있는데 뭐가 불편하겠어. 아휴, 회사 일도 바쁜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다 챙겨주고 고마워. 같은 지역도 아니고 차로 1시간은 달려야 하는 거리에 떨어진 곳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을 챙겨주는 남편의 모습에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남편이 준비해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친정 어머니를 위해 장판까지 깔려 있었죠. 안 그래도 남편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던 가족들은 그날 이후 딸보다 사이가 낫다며 남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질투가 날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도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일 때문에 간 곳이라 정신없이 바빴을 텐데 선물을 빼놓지 않더라고요. 많이 드시지 못하지만 술을 즐기는 친정 아버지께선 남편이 선물하는 전통주를 모아두는 걸 낙으로 삼으실 만큼 좋아하셨어요. 다들 입을 모아 저런 남자 없으니 빨리 시집 좀 가라고 재촉이셨죠. 다행스럽게도 시댁에서도 남편과 저의 결혼을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한식당에서 처음 만난 시부모님께선 환하게 웃으시며 반가워하셨죠. 처음 만난 자리라 긴장하면서 인사를 갔는데 다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동생 덕분에 식사 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죠. 형수님, 우리 형 재미없는 사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심심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영훈 씨가요? 전 영훈 씨랑 있으면 웃을 일밖에 없던데 집에서는 무뚝뚝한가 봐요. 와, 진짜 배신이다 배신. 내 앞에선 형이라고 목에 힘 딱 주고 있으면서 진짜 섭섭해 형. 내가 언제 그랬다고 임마. 네가 그렇게 말하면 지영이 진짜인 줄 알아. 아이 사실이 그렇잖아. 내가 뭐 어디 없는 말 했어? 아유 호들갑은 좀 점잖게 있으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흉보겠다 얘. 저 집은 다 컸어도 저렇게 철없이 군다고. 시어머니 잔소리에도 시동생은 전혀 기죽지 않은 얼굴로 어깨를 으쓱하기만 했죠. 사전에 남편에게 시동생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전 동서가 보이지 않는 게 좀 의문이었어요. 동선 오늘 못 왔어요? 애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요. 오늘 형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조카가 아프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며 물었지만 시동생은 병원도 다녀왔고 오는 길에 연락을 하니 잘 놀고 있다며 괜찮다고 했죠. 동서가 많이 아쉬워했다는 말에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시동생에게 건네며 따로 볼 날을 기대하겠다고 했어요. 시동생도 좋아하며 부부끼리 자리를 한번 만들자고 했죠. 시동생과 동서를 다시 만난 건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양가 상견례를 앞둔 시점이었죠. 가볍게 저녁이나 먹자고 모인 장소에서 동서를 처음 만났답니다. 부부끼리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더니만 동선 시동생과 분위기며 말투가 꽤 많이 비슷했어요. 소꿉친구로 시작한 인연이라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라는 두 사람은 식사 시간 내내 투닥거리며 유쾌함을 담당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려는데 시동생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둘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간다고 하시던데 그 신혼여행 제가 결혼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제 애도 키워야 하는데. 됐어. 마음만 받을게. 아니에요 서방님. 저희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이 정도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자꾸 거절하시면 저 마음 상해요. 저와 남편은 괜찮다고 거듭 사양했지만 동서까지 나서서 자신들이 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시동생의 동서까지 거들자 계속 괜찮다고 하는 것도 신뢰가 될 지경에 이르렀죠.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형 아니었으면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결혼한다고 하는 아들 어떤 부모님이 좋다고 하시겠어요. 군대를 다녀오기랬나 그렇다고 취직을 하기랬나 양가 부모님들 다 반대하고 나서서 나중에 하라고 하셨는데 형이 중간에서 다 설득시켜주고
저희 결혼식 비용도 마련해주고 진짜 저희 형 아니었으면 저 지금처럼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형이 결혼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형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뭘 돌려주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야. 아주버님 아니었으면 지금 생활은 꿈도 못 꿨어요.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저희 부부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결국 시동생과 동서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저희 부부는 하와이에서 꿈같은 신혼여행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말이죠.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가 준비해준 것들을 볼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했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작된 결혼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 모두 직장일을 하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의 경우엔 저보다 남편이 집안일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저도 손이 야물단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남편 앞에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었죠. 섬세하고 꼼꼼한 성미는 집안일에도 고스란히 나타났거든요. 덕분에 초반 저희 부부는 집안일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딱 하나 문제가 있었죠. 바로 요리였어요. 저도 남편도 유알못, 그러니까 요리의 재능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반찬을 사서 먹었죠. 어차피 둘이서 사는데 음식 많이 할 필요도 없겠다. 밥만 하고 나머진 퇴근길 반찬 가게 들러 사오는 것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동서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번 반찬을 어떻게 사서 먹어요, 형님. 어차피 집도 가까운데 제가 반찬 좀 넉넉하게 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동서, 번거롭게 뭘. 됐어. 동서도 힘들잖아. 그러지 마. 우리 거 만들면서 양만 좀 더 하면 되는데요.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동서 그러다가 손목 나가. 우린 그냥 사다 먹으면 되는데 뭘.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나간다며. 애 키우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됐어. 제가 뭐 특별한 걸 만들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밑반찬이 다인데요. 저는 괜한 일을 만드는 것 같아 한사코 사양했지만 동선 별일 아니라는 듯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넣어주면 또 그걸 고맙다고 갈비까지 해서 오니 정말이지 미안해 죽을 것 같았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더한 것으로 되돌아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죠. 시동생과 동선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뮤지컬과 연극에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얻은 공연 티켓을 선물하며 다녀오라고 했죠. 당연히 저희가 조카를 돌봐주기로 하고요. 둘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시피 한 두 사람은 저희 부부의 제안에 뛸 듯이 기뻐하며 공연을 보러 갔어요. 형님, 너무 고마워요. 정말 보고 싶었던 공연인데 실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고맙긴. 동서가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형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공연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질 않았는데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요. 형, 고마워. 애도 봐주고. 야, 형제끼리 그런 말 하지 말자. 재수 씨가 해주시는 반찬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공치사를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저는 시댁 식구들과 이런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기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주변에선 다들 이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죠. 결혼 2년 차, 저는 두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하나도 벅차고 힘든데 두 아이라니. 육아라곤 책으로만 봤던 제겐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고생길이고 고난이었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허둥거리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매사 어설프더라고요. 거기다 밤에 열이 올랐다 하면 저희 부부가 더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이런 저희 부부를 도와준 건 시동생과 동서였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육아에 대한 모든 것을 동서에게서 배웠습니다. 정말이지 시동생과 동서가 아니었다면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저희 가족에게 크나큰 시련이 찾아온 건 결혼 4년 차가 되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퇴근이 늦은 남편을 대신해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죠. 저는 평소처럼 즐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말이 없었죠. 동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내가 지금 갈까? 형님, 그이가 애들 아빠가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형님? 서방님? 왜 서방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영문을 알 수 없는 동서의 울음에 당황한 전 급하게 옷을 챙겨 입으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선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죠. 저는 그런 동서를 진정시키며 바로 갈 테니 지금 있는 장소를 말하라고 했어요. 울음 섞인 동서의 말을 겨우 해석한 전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했죠. 갑자기 병원이며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선 아이들을 옆집에 맡겨두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서를 찾아 정신없이 병원 안을 헤매던 전 겨우 수술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상태로 앉아있는 동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동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서방님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사고라도 당하신 거야? 그래? 형님, 그이가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고 깜짝 놀라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집에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교통사고? 아니, 서방님처럼 안전운전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그래서 크게 다치신 거래? 의사 선생님은 만나본 거야? 몰라요. 정신 나간 놈이 역중해내서 들이받았다는데 그이가 제일 많이 다쳤다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급하게 수술 들어갔는데 형님, 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죠? 피를 많이 흘렸대요. 심각하대요. 그이 이대로. 동서, 그만 그런 말 하지 마. 서방님 괜찮으실 거야. 우리 좋은 생각만 하자. 분명 수술 잘 끝날 거야. 동선 겨우 이야기라곤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설명을 듣는데 머리가 하얗게 변하더군요. 동서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불안하기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겨우 붙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1시간 전에도 멀쩡하게 전화를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바로 오겠다고 했죠. 저와 동서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는 다짐하듯 괜찮다는 말만 연신 중얼거렸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비통한 얼굴의 의사가 나와선 서방님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그럴 리가. 왜 내 동생이, 우리 지훈이가 왜... 선생님, 아니죠?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미 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상태였습니다. 응급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안 돼, 여보. 나만 두고 어디 간다고. 아니야, 여보. 선생님, 우리 그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피를 많이 흘렸다면서요. 저희 남편이랑 혈액형도 같아요. 제 피를 다 가져가도 좋아요.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동서와 남편은 의사를 붙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의사의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우리 가족에게 닿을 리가 없었죠. 곧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들이 도착하셔선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비틀거리셨어요. 시아버지께선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몇 번이나 저희에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경찰 말론 술을 마신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가 서방님 차를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핸들을 꺾긴 하셨는데 상대방이 너무 취해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그 살인자 놈 어디 있어? 천금 같은 내 새끼 이 꼴로 만든 그 살인자 놈. 당장 그놈 내 앞에 데려와. 아니다. 내가 가마. 가서 내가 그놈을 박살내고 말 거야. 아이고, 지훈아. 시아버지께선 당장 운전자를 찾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운전자 역시 수술 중이라 만날 수 없는 상태였죠. 시아버지께선 내 아들 저 세상 보내놓고 무슨 수술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를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었겠어요? 곁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께선 그 자리에서 실신하셔서 급히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그 와중에 동서는 서방님의 이름만 부르며 혼자 두지 말라고 중얼거렸고 남편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꺼진 수술실 등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부모님과 마주 앉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선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 장례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시댁의 손이 귀해 친척들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남편을 재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친정 아버지께선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다독이셨지만 쉽지가 않았죠. 시동생을 그렇게 보내고 저희 가족들은 그 누구도 시동생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죠. 그중 동서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조카들은 앞으로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동서에게 아빠는 언제 오느냐고 묻기 바빴죠. 동선 그런 조카들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울음소리를 참아가며 눈물을 흘리는 게 전부였답니다. 동서, 서방님이 보시면 속상해하실 거야. 이렇게 동서가 울기만 하고 있으면.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먹어. 형님, 저요. 애기 아빠랑 제일 오래 떨어져 있던 게 그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외하곤 저희 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이 없이 저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은 외롭게 혼자 갔는데 내가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럼 애들 생각을 해야지. 동서 이런 모습 보면 서방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동서한테 같이 가자고 하실 분이야? 우리 서방님이? 서방님은 동서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바라실 분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애들 봐서라도 동서가 기운 차려야지. 동선 서방님 이야기에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자고 겨우 달랬지만 동서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결국 사돈 어른께서 오셔서 동서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시자 이번엔 동서가 강하게 반발했죠. 여기 애기 아빠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어요. 가구 하나도 애들 장난감도. 그런데 여길 두고 나더러 어딜 가라고요. 싫어요. 안 가요.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아휴, 이거사.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 물건만 붙들고 있어. 네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밥이 넘어가니?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거사. 동서는 끝까지 싫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사돈 어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집을 꺾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헤어지는 날 동선 제 손을 꼭 붙들고 한참을 울기만 했죠.
동서만큼이나 남편 역시도 일상으로 돌아오길 힘들어했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서방님과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며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옆자리가 비었기에 나가보니 베란다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하고 있더군요. 간간히 들리는 서방님의 이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남편과 함께 울어주는 게 전부였죠. 그날 이후 남편은 서방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불행이라는 건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던 회사가 자금난에 이리저리 공중분해가 되면서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시행됐거든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던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만 했죠. 남편의 두 번째 회사는 문구 전문 회사였어요. 남편의 실직 상태를 알게 된 언니가 도와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회사에서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나와야만 했어요. 텃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력직도 아닌 남편이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 다들 못마땅한 눈으로 보면서 따돌렸다고 하더군요. 사회생활을 할 만큼 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직원 하나를 배척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자 화가 치밀어 올랐죠.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자신의 탓이라고만 했어요. 그게 왜 당신 탓이야. 낙하산이 불만일 순 있지.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쁠 거야. 그래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따돌리고 무시할 이유는 될 수 없잖아. 내가 눈치가 없었나 보지. 괜찮아. 다른 직장 구하면 되지. 처형이 신경 써주셨는데 죄송하네. 당신 탓도 아닌데 뭘.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좀 쉬어가는 거 어때? 월급 안정적으로 또박또박 나오겠다. 우리 모아둔 돈도 있겠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그래. 당신도 힘들게 버는 돈인데. 남편은 금방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며 제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몇 번 더 강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해 쉽게 말을 꺼내기 힘들었죠. 남편은 대리운전과 택배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오라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점점 처지는 어깨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허비하던 어느 날 남편은 취직이 되었다며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합격 문자가 날라왔더라고요. 어렵게 날라온 기회,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두고 봐 여보. 남편의 의욕 넘치는 얼굴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좀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얼굴이 아니었죠. 여보, 회사 일은 할만해? 그럼 다들 친절하고 일도 잘 알려주시고 복지도 좋고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지. 정말이지? 혹시나 당신 힘든데 참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뭘 참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두 번째 직장에서의 괴롭힘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전 남편에게 그 이유로도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좋다고만 대답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진 건 정말 사소한 것 하나 때문이었죠. 정장 바지 무릎 부분이 늘 지저분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부딪혔을 뿐이라고만 대답하며 별일 아니라고 넘겼고요. 본인이 괜찮다는데 더 붙들고 물어보기도 그래서 저는 그저 알겠다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 일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전혀 아니었죠. 사건은 저희 결혼 기념일에 벌어졌어요. 오붓하게 둘이서 저녁을 먹을 생각에 저는 남편의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말이죠.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남편을 부르려다가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그만 멈추고 말았어요. 남편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차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차를 닦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메고 간 넥타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고요.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을 정도면 꽤 오랫동안 그렇게 차를 닦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김대리,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 그 나이 먹도록 세차나 제대로 못 배운 거야? 손목에 힘 딱 주고 제대로 하라고. 예, 부장님, 죄송합니다. 벽에 기대있던 한 남자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남편보다 어려 보이는 남잔 팔짱까지 끼고는 턱짓으로 남편을 부리고 있었죠. 그 나이에 입사했으면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딱딱 과장님, 부장님 차를 매일 닦아드렸다고?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해? 예, 부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은 하지 말란 말이야. 하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 나이 다른 회사에서 뭐라도 달았겠지. 하여튼 굼뜨고 눈치 없는 것들은 굴려줘야 된다니까. 뭐, 불만 있어? 아닙니다. 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국물도 없어. 김대리같이 답답한 직원 누가 데리고 있고 싶겠어?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으란 말이야. 아, 진짜 조심히 안 해? 차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김대리 월급으로 가당키다 한 줄 알아? 부장이란 사람은 남편에게 연신 호통을 치며 막말을 개념 없이 내뱉었고, 남편은 그런 부장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눈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죠. 저는 당장 차에서 내려 남편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남편은 고무장갑을 허겁지겁 팔 뒤로 숨겼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부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누구냐고 묻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훈 대리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서 데리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퇴근 시간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김 대리 와이프? 뭐 퇴근 시간이야. 일이 끝나야 퇴근이죠. 워낙 김 대리가 굼떠서 시간 안에 일을 못 마쳤네요. 설마 세차가 업무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저희 남편이 세차장에 취직한 것도 아닌데. 업무의 연장이죠. 이 정도는 다 관례예요, 관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나이 이런 회사에 취직했으면 2배, 아니 10배는 더 노력해야죠. 그런데 김 대리가 그런 눈치가 없더라고요. 회사 출퇴근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부장을 노려봤습니다. 부장은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 정도 하는 것도 감지덕지 하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죠. 빨리 가고 싶으면 움직이라고. 뭐해? 뭐 와이프 왔으니까 못하겠다 이거야? 진짜 별의별 진상을 다 보겠네. 이봐요, 부장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관례요? 이렇게 부장님 차 세차시키는 게 이 회사의 관례라고요?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회사 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요? 그럼 그 소리 어디 윗분들한테도 그대로 해보시죠. 저는 늘 들고 다니던 녹음기를 꺼내 부장에게 내밀었어요. 부장은 붉게 반짝이는 불빛을 보더니 불법 녹음이라며 그게 무슨 증거라도 될 수 있겠냐며 저를 비웃었죠.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봤자 믿어줄 사람 하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이 넓은 주차장에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녹화된 블랙박스 하나 없을까? 어디 CCTV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멀쩡한가? 김대리 와이프라고 봐주려고 했더니만 당신이 뭔데 고발을 하네 마네야? 어? 기분이 상했는지 부장은 제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높였어요. 그럴수록 남편은 더 어쩔 줄 몰라하며 제게 그만하라고 했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멈출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겠죠.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품에 있던 명함을 부장에게 건넸어요. 부장은 잔뜩 인상을 쓰며 신경질적으로 명함을 봤더니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절 바라보았죠. 왜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보시죠. 검사님이셨어요? 아니, 김대리, 와이프가 검사면 검사라고 말을 해야지. 아이고, 검사님. 남편이 당황하며 대답하려는 것을 말린 전 갑자기 비굴해진 부장을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란 걸 다른 곳에서 해서 몰랐는데 요즘 회사는 이런 관례들이 다 있다고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제가 직접 윗분께 확인 전화 넣어드리죠. 정말인지 아닌지. 정말이라면 여기 완전 블랙 기업 아닌가요? 당장에 노동청에 연락부터 넣어야죠. 아이고, 검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냥 신입 골려먹기 정도였어요. 잠깐 장난친 것 가지고. 김대리 뭐해? 당장 정리하고 퇴근해. 정리? 무슨 정리요? 아니다, 날 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검사님 모시고 가. 내일 보자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손쉽게 행동이 바뀌는 부장을 보니 역겨움에 속이 불편할 정도였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다 같은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어디서 함부로 행동을 하십니까?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가 오늘은 남편을 봐서 넘어가지만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인간답게 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부장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키를 넘겨주곤 조수석에 올라탔죠. 부장은 저희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여보, 근데 당신 검사님 명함이 어디서 난 거야? 당신 검사실에서 일하잖아.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검사님 명함이지 뭐. 아마 이 사실을 당신 부장이 알면 뒤로 까무러칠걸? 당신 부장이 전화라도 걸어서 확인하면 어쩌려고. 검사 사칭했다고 난리라도 나면 어떡해. 내가 언제 저 인간한테 내가 검사라고 했어? 난 내 입으로 검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명함 하나에 저 부장이란 인간이 지레 짐작했을 뿐이지. 남편은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저희는 예약해둔 근사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와 가볍게 맥주를 하나씩 하기로 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남편도 꽤나 술이 늘었는데 이젠 한 캔 정도는 거뜬하더라고요. 남편은 맥주를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키더니 망설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정말 좋아. 그동안 당신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 다들 잘해주고 복지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딱 그 부장님만 좀 이상했을 뿐이야. 좀 이상한 정도가 아니지. 사람을 뭐로 생각하는지. 정말 부장이란 직함이 아까울 정도였다고. 그래, 선을 넘는 말을 많이 하긴 했지, 그 부장님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당신이 그렇게 다 참아주니까 그 인간이 더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괴롭혔잖아. 오늘만 해도 봐. 고작 명함 하나에 그렇게 벌벌 떠는 걸 보라고. 강약, 약강. 그런 인간들 참아주면 진짜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안단 말이야. 남편은 답답한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간 남편을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요. 두 번째 직장에서 내가 6개월 일하고 그만뒀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내 상황이 좀 좋지 않았잖아. 뭐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었어. 당신한테 당당하고 싶었고 애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싶었어. 그래서 부장이 하는 행패 정도는 참아줄 수 있었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남편의 입에선 제가 전혀 생각해 본 것도 없는 이유가 흘러나왔어요. 하늘에 맹세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었다고 해서
그게 조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의 지친 마음이 더 신경이 쓰여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길 바라면 바랬죠. 아니 여보, 그거 아니야. 당신은 항상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야. 당신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당신이 얼마를 벌어다 주는 게 당신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나타내진 않아. 난 당신 만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이 자랑스럽지 않은 적이 없는 걸. 그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제 말에 남편은 눈만 깜빡이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기다려주었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고개를 들곤 제 손을 부드럽게 쥐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며 앞으로는 제 말처럼 오늘 같은 일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결혼 기념일 사건 이후 남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활기차게 회사에 출근했고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을 때도 목소리에 힘이 느껴질 정도였죠. 몇 달 뒤 슬쩍 남편에게 부장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말도 하지 말라며 한참을 박장대소하더라고요. 당신이 진짜 검사인 줄 알았는지 다음날 출근하고 나서부턴 나랑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 날 피해 다니기 바빴지. 오죽하면 팀원들이 부장 뭐 잘못 먹은 것 같다고 소란이었다니까. 아,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나이도 어려 보이는 인간이 무슨 심보를 그렇게 고약하게 쓰는지. 불쌍해 보일 정도로 날 피해 다녀서 요즘 좀 미안하긴 하더라.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당신 괴롭힌 거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끝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라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충분히 부장도 벌을 받았으니 마음을 풀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날 그렇게 남편에게 행패를 부린 부장은 남편처럼 제대로 입사 과정을 밟지 않은 낙하산이었고 그 점이 무척이나 콤플렉스였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부장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었는데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두각을 나타내자 마음이 확 상한 거죠. 능력도 없으면서 심보까지 그렇게 좀스러우면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지방으로 좌천당했어. 거래처 사고를 좀 크게 쳐서. 거래처 사장을 못 알아보고 말을 좀. 네,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 좌천해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네. 일자리라도 있으니까. 뭐 그게 부장한텐 다행일지 모르지만 남편은 덕분에 회사 생활이 편해진 것 같다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그렇게 부장과 관련된 사건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꼭 하는 사람인데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라 걱정이 태산이었죠. 남편은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와선 제게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너무 좋은 날이라서 지훈이 보고 왔지. 남편은 시동생의 납골당에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시동생의 이름은 남편에게 있어 금기어나 다름없었어요. 기일에도 이름 한번 부르지 않았던 남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는 것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런데 시동생을 부르면서도 남편의 얼굴은 조금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말이지만 꼭 시동생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다녀왔다고 말했죠. 나 이번에 진급한다 여보. 이번에 나 과장 달 거야. 뭐? 벌써? 벌써 과장이야? 세상에, 당신 너무 축하해. 그래서 나 이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지훈이한테 인사 다녀왔어. 앞으로 지훈이 목까지 더 잘 살 테니까 위에서 응원 많이 해달라고. 당신한테도 너무 고맙고 내가 힘들 때 당신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저는 남편이 준 꽃다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이제 정말 다 좋아지겠구나 싶은 생각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말없이 절 안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서 마주 앉고 서 있었습니다. 승진 이후 더 자신감을 찾은 남편은 회사 일에 완벽하게 자신감을 되찾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답니다. 김서방이라면 분명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늘 응원해주던 친정 식구들은 남편의 승진 소식에 저보다 몇 배는 더 기뻐하며 축하한다고 해주었죠. 시부모님께선 그저 제게 고맙다고만 하셨고요. 시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한동안 꾸준히 연락을 하던 동서와 어느 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시부모님께선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니냐며 걱정을 하셨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저와 통화를 하던 날 동서는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나중에 시동생을 다시 만나는 날 당신 없이도 아이들 훌륭하게 키우고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울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동서와 다시 연락이 닿은 건 최근이었습니다. 시동생의 기일에 동서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동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몰라보게 자란 아이들의 얼굴에서 시동생의 개구진 얼굴이 그대로 보였죠. 남편도 시부모님도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라도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동서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형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걱정 많이 하셨죠?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내고 형님께서 얼마나 절 살펴주셨는지 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형님이 제 형님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이야? 한 번 동서는 영원한 동서지. 동서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앞으로 힘든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언제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손 내밀어. 내가 그 손 꼭 잡아줄 테니까. 저와 동서는 서로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고 약속까지 했죠. 지금은 시부모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식사 자리를 갖기도 한답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인생에서 큰 변화를 주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관계가 그랬고 저와 동서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순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믿어주고 한없는 응원을 보내준다는 게 참 소중하더라고요. 제 친정 어머니의 말씀처럼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쥐고 있는 인연을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